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감동을 깨워드리는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너진 가문의 비극 속에서 오직 8살 아이의 머릿속에 든 지혜 하나로 거대한 운명에 맞선 어느 천재 소년의 기적 같은 기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땅 영남의 한 명문가에 살아있는 서고라 불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8살이 된 윤이었습니다. 아이는 3살에 천자문을 떼고 5살에 사서삼경의 깊은 뜻을 논하며 어른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한 번 본 풍경, 한 번 읽은 문장은 절대로 잊지 않는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천 권의 책이 꽂힌 아버지의 서재에서 윤희는 눈을 감고도 어떤 책의 몇 페이지에 무슨 글귀가 적혀 있는지 손가락으로 짚어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윤희를 보며 문곡성이 강림했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질투가 많았던 것일까요? 평화롭던 어느 날 밤 가문에 들이닥친 불길은 그 찬란한 재능을 시기하듯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러오는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문장이 새겨진 대문은 무지막지한 도끼질 한 번에 힘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비명은 짧았고 약탈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윤아, 소리내면 안 된다. 숨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어머니 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8살 아들의 입을 꼭 틀어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 병풍 뒤 좁디 좁은 벽장 속에 몸을 구부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 틈새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났던 조판서의 가신들이 횃불을 들고 집안 곳곳을 누비며 가구들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두어선 안 된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샅샅이 뒤져라. 윤희의 아버지는 영모제를 뒤집어 썼던 것입니다. 살기등등한 외침이 들려올 때마다 정씨 부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품 안의 윤희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워 울음을 터뜨릴까봐 노심초사했지만 정작 어린 윤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맑은 눈은 벽장 틈새를 통해 마당의 상황을 아주 고요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붉은 불길이 서재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귀한 서책들이 순식간에 불길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 안 된다. 저곳엔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정씨 부인이 신음하듯 읊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센 불길이 서재의 한쪽 벽면을 집어삼키며 겉벽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고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이중 벽 속의 비밀 공간이 아주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엔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가문의 마지막 보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를 보십시오. 서재 왼쪽 3번째 기둥 뒤편입니다. 윤희가 어머니의 귓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그 짧은 찰나 불길 속에서 드러난 비밀 지도의 위치와 복잡하게 얽힌 은닉처의 구조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 머릿속에 통째로 새겨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들이 잠시 뒷마당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정씨 부인은 윤희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덩굴이 고운 살을 파고들고 돌부리에 발등이 찍혀 피가 솟구쳤지만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산등성이에 도달해서야 정씨 부인은 겨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저택은 이제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밤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그리고 남편이 평생 지켜온 가문의 명예도 그저 잿더미가 되어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유나,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어미가 너를 지킬 힘이 하나도 없구나.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그 억눌린 오열이 어두운 산속에 낮게 깔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그마한 손 하나가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가만히 닦아내었습니다. 8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울지 마십시오. 불길이 가져간 것은 그저 낡은 종이와 나무일 뿐입니다. 윤희가 어머니의 젖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재 벽 뒤에 숨겨진 비밀 지도를 제가 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서재를 아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가문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제가 전부 머릿속에 그려두었습니다. 그러니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던 그 짧은 찰나에 이 어린아이는 가문을 다시 세울 열쇠를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어머니의 눈동자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가 바로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다. 정씨 부인은 거친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산 아래 길목에는 여전히 조판서의 수아들이 든 횃불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모자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살 책사 윤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험난한 산길을 벗어나 원수를 무너뜨릴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 일렁이는 횃불의 물결은 흡사 굶주린 늑대들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이미 기운이 다한 다리는 자꾸만 풀려나갔습니다. 게 섞어라. 역적의 무리들이 산으로 들었다. 털끝 하나 남기지 말고 잡아라. 추격자들의 고함이 산울림을 타고 모자의 등 뒤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절망적인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길을 알 수 없는 울창한 가시숲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나,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구나. 이 길이 막혔으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림을 넘어 체념으로 변해가던 순간 윤희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가볍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추격자들의 고함 속에서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심리숲의 허와 시를 기억하십니까? 정씨 부인은 의아한 눈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평소 윤희에게 병법을 가르치며 들려주던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고 방금 지나온 산의 지세와 머릿속에 저장된 지도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바위 틈새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보십시오. 윤희가 가리킨 곳은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법한 비좁은 바위 틈이었습니다. 저곳은 험해서 군사들이 수색을 포기한 곳이지요.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면 군사들은 우리를 놓칠 것입니다. 하지만 유나, 그곳은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곳이라 들었다. 정씨 부인의 걱정에 윤희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도의 기록에 따르면 그 물길 끝에는 커다란 고목이 하나 쓰러져 있고 그 아래에 어른 2명이 충분히 숨을 수 있는 천연 동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급할 때를 대비해 표식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순식간에 산의 지형을 그렸습니다. 군사들의 예상 이동 경로와 자신들이 가야 할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천재적인 통찰력에 다시 한번 전율하며 아이가 이끄는 대로 발을 옮겼습니다. 모자가 바위 틈을 지나 계곡 아래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동굴 바로 위쪽 산길로 조판서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분명 이 근처다. 발자국이 끊겼어. 군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안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숨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동굴로 들어오기 전 입구 근처에 있던 낙엽과 돌멩이를 이용해 발자국을 교묘하게 지워두었고 숲 가장자리에 나뭇가지를 살짝 꺾어두어 거짓 흔적을 남겨두었었지요. 대장님, 저기 서쪽 계곡 쪽으로 꺾인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망친 모양입니다. 한 군사의 외침과 함께 횃불의 물결이 계곡 반대편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횃불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산속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동굴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정씨 부인은 아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윤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잡혔을 게다. 8살 아이가 어찌 이런 생각을. 어머니, 저는 지도의 선 하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한마디를 그저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곳이 가장 허술한 법이라고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수를 향한 서늘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조판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문을 멸문시키고 아버지를 끌고 간 그 원수. 어머니, 날이 밝는 대로 우리는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파악하신 진짜 증거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정씨 부인은 이제 아들을 단순한 어린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아들의 머릿속에 든 지혜가 가문을 세우고 남편을 구할 유일한 칼날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모자는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기나긴 복수의 서막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산속에서의 긴박했던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정씨 부인과 윤희는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였습니다. 조판서의 수하들이 주요 길목마다 방을 붙이고 눈에 불을 켜며 모자를 찾고 있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윤아, 한양으로 가려면 평토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곳은 관군들의 감시가 가장 삼엄한 곳이란다. 이 행색으로 가다간 몇 리도 못 가 잡히고 말게야. 정씨 부인은 해진 치마 저고리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반가의 기품이 서린 옷차림은 도망자에게는 오히려 독이었지요. 그때 윤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버려진 숫더미와 산기슭에 핀 이름 모를 들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적의 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모습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윤희는 숯가루를 손바닥에 문질러 자신의 뽀얀 얼굴에 거칠게 펴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들풀에 즙을 짜내 어머니의 고운 비단옷에 얼룩을 입히기 시작했지요. 어머니의 비단옷은 뒤집어 입으시고 그 위에 이 볏짚들을 덧대어 묶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가련한 유랑민 모자가 될 것입니다. 윤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낡은 바구니를 주워 그 안에 돌멩이를 채우고 지프로 덮었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함이라 하십시오. 사람들은 죽음과 시신을 꺼림칙하게 여기니 함부로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 아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양반가의 말투와 절도 있는 어휘가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지요. 정씨 부인은 아들의 깊은 수일기에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입을 닫고 비천한 행색을 자처하다니요. 가문을 세우겠다는 아이의 의지가 그토록 강했던 것입니다. 모자는 그렇게 유랑민의 모습으로 평토 고개에 올라섰습니다. 윤희의 예상대로 고개 마루에는 조판서의 사술에 넘어간 광군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나가는 이들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서라. 그 바구니에 든 것은 무엇이냐? 얼굴을 들어보아라. 거친 병졸이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정씨 부인은 가슴이 덜덜 떨렸지만 윤희가 미리 일러준 대로 눈을 아래로 깔고 비굴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편의 유골을 고향 선산에라도 뿌려주려 가는 길입니다. 여기 제 아들은 아비의 죽음을 본 후 충격으로 말문이 막혀 저러고 있습니다요. 윤희는 그 순간 초점 없는 눈동자로 침을 흘리며 병졸의 옷자락을 잡고 웅얼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하면서도 모자란 듯한 연기에 병졸은 인상을 찌푸리며 옷을 거칠게 털어냈습니다. 재수없게 시신 바구니를 맨 벙어리 놈이구만. 퇴! 어서 꺼지거라. 뒤에 오는 비단 옷 입은 자들을 감시해야 하니. 병졸이 길을 터주자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습니다. 광군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윤희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양의 성곽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때 윤희는 비로소 어머니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판서의 집 근처에 거처를 잡아야 합니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까요. 정씨 부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모습은 비천한 유랑민이었으나 그들의 심장 속에는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8살 책사 윤희의 발걸음은 이제 적의 심장부, 한양 도성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육중한 성문이 열리고 유랑민으로 변복한 모자는 무사히 성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길거리에는 조판서의 위세를 증명하듯 그의 권력을 찬양하는 소문들이 파다했으나 윤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문들 사이에서 진실의 파편을 찾아내기 위해 귀를 세웠지요. 윤아,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아는 이 하나 없는 이곳에서 우리 모자가 머물 곳이 있겠니? 정씨 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윤희는 어머니의 손바닥에 다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조판서의 저택에서 세 골목 떨어진 폐가로 가야 합니다. 정씨 부인은 깜짝 놀라 아들을 보았습니다. 원수의 집 근처라니 그것은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등하불명의 이치를 아이는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찾아든 곳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무너져가는 낡은 초가였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면은 갈라졌으나 담벼락 너머로 조판서 집안의 가신들이 드나드는 뒷길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기막힌 요충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구걸을 하며 지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지 아이에게 눈길을 주지 않지만 저는 그들의 발소리 하나, 나누는 대화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윤희는 매일 아침 조판서의 저택 뒷문 근처에 앉아 깡통을 두드렸습니다. 머리에는 이가 들끓는 듯 헝클어뜨리고 얼굴에는 수치를 더해 완벽한 거지 소년의 모습으로 분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 거지라 부르며
혀를 차거나 발로 차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의 순간마다 윤희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정보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야, 조판서 대감님 댁에 오늘도 그 장사꾼이 왔다며? 역적 김씨 가문에서 몰수한 비단들을 처분하느라 정신이 없다는군. 쉿! 목소리 낮춰. 그 비단들 속에 사실은 임금님께 올릴 진상품이 섞여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판서 대감이 그걸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치우고 있다더군. 뒷골목 행상인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윤희의 귀에 꽂혔습니다. 아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조판서가 가문을 멸문시킨 이유는 단순히 권력욕 때문만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비리를 덮기 위함이었음을 윤희는 직감했습니다. 윤희는 밤이 되면 어머니가 잠든 사이 낮에 들은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조합했습니다. 조판서는 탐욕스럽다. 가로챈 재물을 처분하기 위해 믿을 만한 장사꾼을 쓰고 있어. 그 장사꾼의 장부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8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조판서의 숨통을 조일 첫 번째 올가미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적의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조판서 댁 부엌대기들이 다니는 우물가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고여있는 말들을 건져 올려야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들의 야윈 어깨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글을 읽어야 할 아이가 흙바닥을 기며 원수의 허점을 찾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희는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듯 작은 손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적은 저를 그저 말 못하는 어린 거지로 보겠지만 저는 그들의 파멸을 기록하는 사관이 될 것입니다. 도성의 달빛은 차가웠지만 폐가의 좁은 방 안에서 타오르는 윤희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제 조판서의 비밀 장부를 향한 천재 소년의 위험천만한 잠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판서 저택의 뒷마당은 낮보다 밤이 더 분주했습니다. 약탈한 재물을 실어 나르는 수레소리와 탐욕에 찌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었지요. 벙어리 거지로 위장한 윤희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판서의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는 서재가 아닌 안채 뒤편의 작은 별채에 보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아, 정말 괜찮겠느냐?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정씨 부인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어머니의 손등에 믿어주십시오라는 글자를 정성스럽게 적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8살 아이의 작은 체구는 담벼락의 그림자에 숨어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윤희는 개구멍을 통해 저택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며칠간 지켜본 가신들의 순찰 경로와 시간이 정밀한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소리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별채 밑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아이는 호흡을 고르며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명상법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별채 안에서 조판서와 장사꾼의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서 대감, 이번에 빼돌린 진상품 비단은 장부에서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것만 처분하면 망금의 재화가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허허, 수고했네. 윤희는 바닥 틈새로 그들의 대화를 경청하며 장부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장사꾼이 방을 나선 뒤 윤희는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창살을 타고 방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목함, 그 안에 가문을 멸문시키고 아버지를 억울하게 만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가 목함을 열고 장부를 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바깥에서 횃불 그림자가 번뜩이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찰을 돌던 가신 하나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8살 아이가 건장한 무사를 상대로 도망칠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장부를 품속에 넣는 대신 미리 준비해온 다른 장부를 목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놓인 화로의 재를 얼굴에 잔뜩 묻히고는 바닥에 엎드려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웬 거지 새끼가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냐? 가신이 윤희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윤희는 벙어리 연기를 하며 겁에 질린 눈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만 흘러나왔지요. 가신은 윤희의 몰골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쳇, 낮에 뒷문에서 구걸하던 그 벙어리 놈이구만. 먹을 것을 찾아 여기까지 들어온 모양이네. 무사는 윤희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윤희의 옷 안감이 아니라 미리 별채 밑바닥 구멍에 끈으로 묶어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가시는 윤희를 마당 밖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대감님 귀에 들어가면 내 목은 당장 날아갔을 테니. 문 밖으로 쫓겨난 윤희는 흙바닥을 구르며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신이 다시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윤희는 별채 밑바닥에 매달아 두었던 진짜 장부를 낚아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폐가로 돌아온 윤희는 기다리던 어머니 앞에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조판서가 가문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리고 영모를 조작하기 위해 누구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모든 증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아, 내가 정말 해냈구나. 이 장부만 있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윤희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장부를 다시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장부 하나만으로는 조판서의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장부를 들고 왕의 눈과 귀가 되어줄 가장 정직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8살 아이의 눈동자는 이제 복수를 넘어 정의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으나 그것을 들고 무작정 관하로 달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조정의 절반이 조판서의 수중에 있었기에 잘못된 손에 장부를 넘겼다가는 증거도 목숨도 함께 사라질 판이었지요. 윤희는 며칠간 도성안을 돌며 민심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렴 결백하기로 이름이 높았으나 조판서의 미움을 사 좌천될 위기에 처한 어사 박문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장부를 감당할 그릇은 오직 박 어사뿐입니다. 그는 지금 조판서의 감시를 피해 남몰래 한양 외곽의 사찰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희는 박 어사가 머무는 산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조판서가 보낸 자객들이 매복하고 있었지요. 윤희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대신 사찰 뒤편의 절벽을 타고 서재 창가로 접근했습니다. 8살 아이의 가벼운 몸무게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침투였습니다. 박 어사가 호롱불 아래서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창살 너머로 작은 손 하나가 장부를 밀어 넣었습니다. 누구냐? 어사가 깜짝 놀라 창을 열었을 때 그곳엔 넉마를 걸친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장부 안에는 한 가문의 억울함과 나라의 녹을 먹는 자의 추악한 범죄가 담겨 있습니다. 대감님의 강직함만이 이 진실을 임금님께 전할 수 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비록 어렸으나
그 울림은 대들보를 흔들 만큼 단단했습니다. 박어사는 반신반의하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어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곳엔 조판서가 역모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서신을 만든 날짜와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냐? 너는 대체 누구냐? 저는 멸문당한 김씨 가문에서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대감님, 제 아버지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윤희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는 아이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지혜가 가문을 살리고 나를 깨웠구나. 좋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장부를 어전에 올리겠다. 하지만 조판서의 세력이 강하니 내일 있을 궁중 연회가 마지막 기회다. 그때 너의 도움이 한 번 더 필요하겠구나.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원수의 심장부인 궁궐 안에서 8살 책사가 준비한 마지막 신의 한 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는 달빛보다 환한 횃불들이 타올랐습니다. 임금의 곁에 앉은 조판서는 이미 세상이 제 소나기에 들어온 듯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연회장 구석, 악공들의 틈바구니에 넉마를 벗고 무동의 옷을 입은 윤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어사의 도움으로 궁궐 안까지 잠입한 윤희의 품 안에는 장부보다 더 확실한 마지막 증거가 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조판서의 비밀 장부에서 찾아낸 조판서의 직인이 찍힌 비밀 밀서였습니다. 전하, 여기 조판서 대감의 공덕을 기리는 특별한 춤과 서화를 준비했나이다. 박어사가 나서자 임금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 중앙으로 나선 것은 얼굴을 가린 어린 무동, 바로 윤희였습니다. 윤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척하며 거대한 비단천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먹물 바구니를 발로 차 비단 위에 검은 물을 쏟았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런 무례한 놈이 있나?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조판서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윤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쏟아진 먹물 위를 구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작위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윤희의 천재적인 기억력이 되살려낸 불타던 그날 밤 서재 벽 너머의 풍경이 비단 위에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 그림은 조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단 위에는 조판서가 역모를 모의하며 숨겨두었던 비밀 창고의 위치와 그가 빼돌린 진상품의 목록이 마치 설계도처럼 정밀하게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희는 그림을 마친 뒤 가슴속에서 조판서의 밀서를 꺼내 임금의 발치로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궁궐이 떠나갈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이 그림은 제 가문이 불타던 날 밤 저의 눈에 박힌 지옥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판서의 밀서이옵니다. 임금이 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판서가 적국과 내통하며 임금을 폐하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판서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막아라. 조판서가 발악하며 칼을 뽑으려 했지만 이미 박어사가 대동한 금부도사들이 그의 사지를 결박했습니다. 임금의 노호가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조판서를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리고 김씨 가문이 원통함을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라. 윤희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횃불 아래 빛나는 8살 소년의 등 뒤로 무너졌던 가문의 명예가 다시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조판서의 몰락은 전격적이었습니다. 그가 가로챘던 막대한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영모의 누명을 썼던 윤희의 아버지는 임금의 친구 끝에 무죄가 증명되어 귀양지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양 도성 전체가 이 기적 같은 소년 책사의 이야기로 들썩였지만 정작 윤희는 그 화려한 공명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윤아,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꿈만 같아서 자꾸만 눈물이 나는구나. 복권된 가문의 저택 앞에서 정씨 부인은 대문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관아의 손길로 정돈된 집은 따스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요. 며칠 후 귀양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모진 고초로 몸은 쇠약해졌으나 아들의 장성한 기계와 아내의 무사함을 확인한 아버지는 윤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가 가문을 살리고 이 아비의 목숨을 구했구나. 너의 그 영민함이 독이 될까 두려워 늘 조심시켰거늘 도리어 그 지혜가 세상을 바로잡는 칼이 되었어. 임금은 윤희의 천재성을 높이 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학문적 직위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제 지혜는 가문을 지키고 부모님을 모시는 효심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나라의 동량이 되기 위해 벼슬보다는 학문의 깊이를 더 쌓고 싶사옵니다. 윤희의 겸손함에 감복한 임금은 대신 효동이라는 친필 현판을 내려 가문을 축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습니다. 윤희네 집 앞마당에는 예전처럼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윤희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문의 비밀 지도를 그렸던 그 명민한 머릿속에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지략과 상생의 법도가 가득 차 있었지요. 어느 저녁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정씨 부인 곁으로 윤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눈가는 슬픔이 아닌 자애로운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십니까? 불타는 집을 보며 제가 기억은 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그 밤을요. 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날 밤 내가 닦아준 눈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눈물이 될 줄 알았단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가문의 비극을 지혜로 돌파했던 꼬마 책사, 그의 이야기는 지혜로운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꽃은 결코 시들지 않는 희망의 향기가 되어 조선의 밤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깊은 지혜가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마침내 어머니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꾼 이야기.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에도 그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여하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